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 원리학 10강 광과 생리작용입니다. 1. 광의 강도와 식물의 생장. 광의 강도는 동화물질 생산량을 통해서, 즉 포도당 생산을 통해서 생장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빛은, 광은 동시에 식물 형태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광의 강도가 약하면 일반적으로 식물의 생장이 둔하고 수확량이 감소하는데, 광한 강과 약한 강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강은 줄기의 신장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키 자람을 억제하고 연면적을 줄입니다. 잎의 넓이를 줄입니다. 반면에 잎의 두께, 여육은 상당히 두꺼워집니다. 약한 강은 반대로, 강한 강과 반대로, 강한 강은 줄기 신장을 억제하는 반면에 약한 강은 줄기를 거장시키고, 즉 웃자라게 만들고 연면적을 넓게 합니다. 따라서 강한 강과 약한 강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약한 강에서는 낙과 낙하가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생육이 부진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야간 온도가 높으면 호흡에 의한 동화산물의 소모가 많아져 생육불량을 초래한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빛의 양이 부족해서 낮에 광합성 작용을 통한 포도당을 생산하지 못한, 적게 생산한 상태에서 야간의 온도가 높으면 이때는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를 합니다. 따라서 포도당이 그 양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생육불량을 초래한다,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 불필요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성질과 식물의 생장, 1. 광합성. 광합성이 상당히 재배학이 들어간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 상당히 광합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손해평가사 재배학에서도 상당히 광합성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광합성은 물, 이산화탄소, 광, 그러니까 물, 이산화탄소, 광 세 개가 합해져서 포도당, 즉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반면에 호흡은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포도당에 산소가 결합해서 해당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그 해당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중요한 에너지, ATP 같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럼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식물의 세포 분열이라든가 세포 신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생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호흡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로서 여러 가지 생리장애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식물은 광을 받아서 엽록소를 생성하고, 그리고 광합성을 수행해서 유기물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 유기물이 뭐냐 그러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포도당에는 C6H12O6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탄소가 포함돼서 유기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합성은 650에서 700 나노미터의 적색광, 그리고 400에서 450 나노미터의 청색광이 광합성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자외선같이 파장이 짧은 파장의 광은, 즉 단파죠. 이것은 식물의 신장을 억제하니까 초장, 식물의 길이죠. 식물의 키를 짧게 하고 여육을 두껍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육을 두껍게 만들고, 또 빛이 강하면 또 이러한 것들은 여육을 두껍게 한다는 것은 조직을 단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연면적을 줄이겠죠. 그리고 이 적외선은 장파입니다. 장파. 이 장파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반면에 열작용을 가지고 있는 열성이라고 해서 식물을 신장시키는, 그러니까 식물을 도장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광의 파장별 분류를 통해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우리가 가시광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즘을 통해서 봤을 때 빨주, 노연, 녹조, 파남보 이랬을 때 빨간색이 이 적색, 이 적외선에 가까운 쪽이 붉은색이고 여기가 자주색입니다. 따라서 자주의 왼쪽, 자주의 밖에 있어서 자외선이고 적색의 바깥쪽에 있어서 적외선이 됩니다. 그리고 적외선은 가시광선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이고 적외선은 700 나노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밖에 있는 아래쪽이 400 나노미터 이하인 게 자외선이고 700 나노미터 밖에 있는 위쪽이 적외선, 즉 700 나노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징을 보면 자외선은 단파니까 파장이 짧습니다.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높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짧게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활동량이 많아서 에너지가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파들은 식물의 신장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초장을 짧게 하고 여백을 두껍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치밀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적외선은 이 장파입니다. 길게 파동이 기니까 상대적으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적외선은 또 적외선은 물질에 흡수되면 분자 운동을 촉진합니다.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외선을 열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단파고 적외선이 장파라는 거, 그리고 자외선은 단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고 적외선은 장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외선과 가시광선에 비해서 에너지가 높다. 그러면 적외선은 왜 열선이라고 하냐? 왜?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적외선이 물질에 흡수되면 분자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식물의 신장을 억제합니다. 식물 신장을 억제하면 키가 짧아지고 여백이 두꺼워지니까 조직이 침해진다고 보시면 되고, 적외선은 식물체를 신장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자외선과 적외선도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생리작용 중 광합성을 살펴봤고, 이제 이 증산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은 입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광이 있는 그러한 조건에서는 광합성에 의한 동화물질의 축적은 공변세포의 삼투압을 높여 기공을 열게 하고 증산작용을 조장한다, 활발하게 한다, 이 말인데 왜 그러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변세포입니다. 이 광합성을 통해서 공변세포 내에 있는 엽록체, 즉 입에서 광합성을 하니까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과 같은 동화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동화물질이 생성되면 즉 여기 세포 안에 있는 당, 그러니까 포도당과 같은 그런 당의 상승으로 즉 농도가 높아집니다. 공변세포의 삼투압이 상승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냥 포도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농도가 높다는 것은 수분 포텐셜이 낮다는 겁니다. 수분 포텐셜이 낮기 때문에 결국 수분을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물이 유입되면서 팽압이 증가합니다. 왜? 물이 유입되니까 세포가 팽팽하게 늘어나는 그러한 압력이죠. 그래서 팽압입니다. 그러면 기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기공에 있는 이게 공변세포입니다. 이게 공변세포인데 공변세포는 이 안쪽이 더 두껍습니다. 안쪽이 더 여기 바깥쪽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삼투압이 상승하고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수분이 흡수되니까 여기서 팽창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팽창을 하게 되면 바깥쪽이 빵빵하게 부풀어서 여기 기공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공이 열리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증산작용이 조장이 됩니다. 또 개폐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칼륨이온. 빛에 반응한 공변세포 내 칼륨이온이 유입이 되면 또 이게 공변세포가 확장이 되면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증산작용이 조장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가스 교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내보내가 동시에, 그러니까 수분 증발하고 산소를 내보내고 또 이산화탄소를 유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분이 증발됨으로 인해서 계속 올려서 체온 조절, 그러니까 광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온도가 높습니다. 그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 그러면 기화열이 발생합니다. 수분이 나가면서 기화열이 발생해요. 기화열은 약 539칼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화열을 통해서 온도를 흡수하기 때문에 입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서 체온이 조절됩니다. 증산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물과 무기양분을 끌어올리는 원동력, 즉 이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없다면 이러한 물과 무기양분을 끌어올리는데도 상당히 능동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이 있는 조건에서 증산작용은 가스 교환 통로, 즉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유입함으로 해서 광합성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러한 수분 증발을 통해서 나무의 주변의 기화열을 뺏김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온도가 낮아진다. 잎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호흡작용. 광은 호흡기질의 생성을 조장하여 호흡을 증대시킨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 광의 이 호흡기질 생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과 같은 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 있는 준비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 요소의 기질을, 가용성을 증대해서 호흡률을 상승시킨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화학적 에너지, 즉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이 포도당을 쉽게 말해서 식물이 살아가는 생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ATP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게 호흡작용입니다. 그러면 이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ATP 에너지가, 그러니까 포도당을 몸에서 식물체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들어내는데, 이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물질 합성, 즉 세포나 어떠한 영양소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지방, 이러한 것들을 합성을 하고, 또 능동수성, 쉽게 말해서 수동수성은 증산작용에서 활동을 하게 되지만 체관을 통해서 설탕을 움직일 때는 능동적인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때 그 에너지가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세포 분열이나 신장을 할 때, 그리고 생리적인 조절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이 호흡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광합성을 통한 광에 의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결국 호흡할 수 있는 기질의 기초가 돼서 거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결국은 식물이 살아가는 모든 영양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굴광현상. 굴광현상은 식물이 광의 방향에 반응해서 굴곡 반응, 즉 향광성, 빛을 향하는 것, 배광성, 빛의 반대, 빛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즉 향광성은 빛을 향하는 거고, 배광성은 빛의 반대로 움직이는 것, 즉 굴지성을 배광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식물의 어떤 그 굴곡 반응, 광의 반응에 방향하는 것은 440에서 480 나노미터의 청색광이 가장 유효하다. 그래서 청색광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물체의 줄기는 한쪽의 광을 받으면 그 부분의 옥신 농도가 낮아지고 반대쪽에 옥신 농도가 높아지는데, 옥신 농도가 높은 쪽의 세포가 더 길게 자라 줄기가 뒤쪽으로 굽어 자란다. 이렇게 하면 이 굽어 자라는 이유는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를 해서 그렇습니다. 즉 줄기, 잎, 꽃 등이
빛을 받으면 그쪽으로 형광성, 빛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그림으로 보면 해가 있으면 이쪽으로 해가 비치면 옥신이 반대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옥신이 고농도가 되고 이쪽은 조농도가 돼서 고농도 쪽에서는 세포가 신장을 함에 따라서 여기는 늦게 자라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자라서 이렇게 햇빛 쪽으로 향하는 형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뿌리에서는 줄기와 반대로 옥신 농도가 높은 쪽에 세포 성장이 억제됩니다. 이것은 뿌리가 들어가서 땅속에서 수분 확보를 하고 또 지질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작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빛이 비친 쪽에는 옥신이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농도가 높아져서 이쪽에 세포가 빠르게 신장을 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굴광성으로, 그러니까 배광성 그리고 불지성으로 자라게 됩니다. 땅속으로 향하게 굽혀집니다. 따라서 식물체의 줄기나 잎이나 이쪽은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 극대화를 위해서 햇빛 쪽으로 향하는 형광성이고 뿌리는 반대로 빛의 반대쪽으로 빨리 자라서 땅속으로 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 착색 1. 광이 없으면 엽록도 형성이 저해되고 에티올린이란 다망색 색소가 형성되어 황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이것은 출제에 있는 선지의 지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광이 없으면 엽록도 형성이 저해가 되겠죠. 왜? 광합성을 못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에티올린이라는 다망색 색소가 형성되어 황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이것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엽록소 형성의 효과적인 광파장은 청색광 그리고 적색광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광합성에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포도, 딸기, 과실은 광을 잘 받을 때 착색이 좋아집니다. 이때는 안토시아닌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조온이나 그리고 자외선 자색광 파장에서 촉진이 되는데 안토시아닌은 조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도당, 설탕 등과 같은 당 농도가 높아야 됩니다. 즉 활발하게 광합성 작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착색이 될 때는 이게 과실이 어느 정도 성숙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우리가 과실 결실을 맺을 때는 수분을 약간 줄여서 착색이 잘 되게 합니다. 따라서 안토시아닌은 조온이고 당의 농도가 높고 수분이 약간 부족할 때 잘 착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풍을 보시면 안토시아닌도 결국 가을철에 안토시아닌이 생성돼서 단풍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가을철에 조온이면 광이 부족하니까 엽록소가 형성이 안 될 거고 또 이에 따라서 조온이고 그동안에 조온이고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토시아닌이 합성이 돼서 가을철에 단풍이 듭니다. 따라서 가을철에 조온일 때 단풍이 잘 듭니다. 올해처럼 상당히 더운 날씨에 갑자기 추워지면 단풍이 예쁘게 들지 않죠. 6. 신장과 궤화. 앞에서 계속 설명했지만 자외선, 단파장인 자외선은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장을 억제하고 여북을 두껍게, 즉 조직을 치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광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웃자람, 즉 도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단파장이 아닌 장파인 적외선인 열선에서는 웃자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광을 잘 받으면 탄질률, CN율, C는 탄소, N은 질소, 이래서 탄질률인데 탄질률이 높아지면 화성이 촉진이 됩니다. 따라서 CN율에서
CN율이 높다는 것은 탄소가 높다는 거고, 이때 CN이 높다는 것은 생식작용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N, 즉 질소가 탄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면 생식생장을 못하고 영양생장을 하기 때문에 꽃이나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식물은 낮에 개화하는데 이는 광의 영향보다 온도의 영향인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수수 같은 경우는 광이 없어도 개화하는 식물이 예외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광은 자외선은 신장을 억제한 반면에 적외선은 도장한다. 식물을 웃자라게 만든다. 또 광이 부족한 현상에서도 웃자람, 도장이 발생한다. 그리고 광을 잘 받으면 탄질률이 높아져서 화성이 촉진되고 개화 결실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질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질률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탄질률은 뭐냐 그러면 식물체 내 탄수화물, 즉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탄질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질률이라는 것은 식물의 생육, 화성, 결실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탄질률이 높다 그러면 화성을 유도해서 즉 생식생장을 한다. 반면에 탄질률이 낮다 이때는 영양생장을 지속해서 생식생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 봤을 때 농업 자격증에서 재배학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이게 중요시 나오는데, 탄질률에 대해서 보시면 과수의 환상 박피를 하거나 고구마순의 나팔꽃 대목을 접목하는 것은 지상부에 탄수화물 축적을 높게 해서 개화 결실을 촉진하는 현상이다.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과수의 환상 박피, 고구마순의 나팔꽃 대목의 접목,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말했을 때 탄질률을 높여서 개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이 개화 결실에 알맞은 상태라도, 개화 결실에 알맞다는 것은 탄소가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탄수화물과 질소의 절대량이 적을 때는 개화 결실이 모두 불량해지므로 탄질률의 비율보다는 탄소와 질소의 절대량이 증가해야 개화 결실이 촉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광보상점과 광포화점. 여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은 정의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한 비교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시고 이론을 보시면, 정의나 이런 것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X축이 빛의 색이 즉 광이고 Y축이 광합성 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을 보면, 음지식물은 적은 빛에서도 자랍니다. 반면에 양지식물은 적은 빛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광이 많아야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음지식물 자랄 때는 적은 빛으로 자라니까 빛을 돈이라 생각했을 때 저비용으로 저수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적은 만큼 광합성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지식물은 많은 비용을 씁니다. 비용이 햇빛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은 광합성을 하고, 그 광합성을 통한 탄수화물이 많아야 호흡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각 몸의 체내에 전달을 해서 생리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상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방출과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똑같다는 겁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것은 광합성을 한다는 거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는 것은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광합성량과 또 거기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물질량이 똑같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과 흡수량이 똑같다. 그러면 결국 멈춰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광보상점보다 높은 광이 들어오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광보상점보다 더 많은 빛이 들어와야 결국은 식물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점은 이산화탄소의 방출과 흡수량이 똑같은 게 보상점인데, 음지식물이 양지식물에 비해서 보상점이 낮습니다. 광포합점은, 광합성은 빛이 계속 꾸준하게 넣어줄 때 일정 부분은 상승하지만 어느 한계에 들으면 여기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그대로 유지되는, 더 이상 광합성 양이 늘지 않는 그 점을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광포화점도 양지식물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보상점이나 광포화점은 누가 더 높다? 양지식물이 음지식물에 대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또 양지식물을 양생식물, 음지식물을 음생, 양생식물, 음지식물은 음생생물이라고 하니, 즉 이게 둘 다 똑같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앞을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보상점은 작물의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과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같은 지점. 즉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기 때문에 광합성량은 0이고 유기물은 증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증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광도가 광보상점 이상이어야 식물 생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광보상점보다 빛이 약하면 호흡량이 많아서 결국은 식물이 굶어 죽는다. 자, 그리고 여기는 혼동이 잘 나오니 잘 이해해 주십시오. 내음성이 약한 작물은 반대로 양지식물입니다. 양생식물. 내음성이 강한 작물은 음생생물, 즉 음지식물입니다. 그러면 광보상점 누가 높아져요? 광보상점, 광포화점은 모두 다 내음성이 약한 작물, 양생식물, 양지식물이 더 높습니다. 즉 양생식물은 강한 햇빛에서 빠르게 자라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호흡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양생식물은 고비용 고수익, 그래서 광보상점, 광포화점이 모두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포화점이라는 것은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물의 강합성은 증가하는데 일정 한계에 도달하면, 일정 수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지점을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광합성량은 광도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만 광포화점이 이르면 광도가 증가해도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 특성에 따른 작물의 분류. C3 식물은 벼, 보리, 귀리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상의 식물의 대부분은 C3 식물입니다. C4 식물은 옥수수, 수수, 사탕수수, 그래서 수수가 들어가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 식물은 선인장, 난, 파인애플, 솔잎격화 등과 같은 다육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 옥수수는 벼에 비해서 광포화점이 높다. 자, 옥수수는 빛이 많은 데서, 강도에서, 강한 밑에서 잘 자라는 거죠. 그렇지만 시스 생물은 빛이 너무 강하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광호흡을 하게 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반면에 C4 식물은 광호흡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아주 적은 상황에서도 활발하게 광합성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C4 식물이 C3 식물에 비해서 광포화점이 높습니다. 옥수수는 벼에 비해 이산화탄소의 보상점과 포화점이 낮다, 이 말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적어도, 그리고 고온에서도 광합성을 잘 하는 것은 옥수수와 같은 C4 식물입니다. C4 식물은 광합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CO2만으로도 충분히 광합작용을 하기 때문에 광보상점이 매우 낮습니다. 반면에 C3 식물인 벼는 고온이 되면 광호흡을 하게 돼서 CO2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CO2가 배출한 만큼 CO2가 높아야 그 호흡량을 메꿉니다. 따라서 보상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보상점은 C3는 매우 낮고, 그리고 반면에 이에 비해서 C3 식물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의 포화점이다. 이산화탄소의 포화점은 광포화점과 똑같이 CO2의 농도를 높여도,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여도 광합성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농도가 CO2의 포화점입니다. C3 식물은 CO2 농도가 높아야 광합성 효율이 높습니다. 광합성을 합니다. 반면에 C4 식물은 광합을 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CO2 펌프가 식물 내에 있다고 보시면 낮은 농도에서도 최대 광합성을 도달합니다. 따라서 C4 식물이 C3 식물에 비해서 이산화탄소의 보상점과 포화점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옥수수는 벼에 비해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에 유리하다. C4 식물은 거의 광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도 C4 식물은 광합성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C4 식물은 벼 C3 식물에 비해서 수분 공급이 제한된 조건에서 광합성이 유리하다. 보통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면 기공을 개폐합니다. 그렇지만 C4 식물은 낮은 농도에서도 낮은 이산화탄소 농도에서도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하는 반면에 C3 식물은 기공을 개폐하면 수분을 지킬지언정 CO2 유입을 차단으로 광합성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옥수수 같은 C4 식물은 수분 공급이 제한되어도 광합성에 유리하다. 그리고 지구상의 식물의 95%가 대부분 C3 식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양지식물이 음지식물에 비해서 광포화점과 광보상점이 높고, 이산화탄소의 보상점과 포화점은 C4 식물이 C3 식물보다 낮다. 이것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과 생리작용과 관련해서는 1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물의 생육에서 광, 즉 식물 생육과 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광포화점은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다. 광포화점과 광보상점은 양지식물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추, 토마토, 글록시니아, 초롱꽃 중에 누가 더 양지식물인가, 양생생물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상추, 토마토보다는 양생식물이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글록시니아하고 초롱꽃하고 봤을 때 양생식물은 초롱꽃입니다. 그리고 음생식물은 글록시니아. 이건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보상점은 글록시니아보다 초롱꽃이 더 낮다. 맞습니다. 왜? 양생식물이 광포화점과 광보상점이 음생식물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3.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고온기에 차광을 해줘야 된다.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이라는 것은 음생식물, 음지식물입니다. 음생식물,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더운 건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고온기에 차광을 해줘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 4번 광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은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계속 증가한다가 아니라 광포화점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작물의 재배 중 온도의 영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건 이제 온도의 내용이지만 여기에 광까지 포함되고 또 뭐 춘화작용 여기까지 포함돼서
여기다 한꺼번에 여기다 묶었습니다. 조직 내에 결빙이 생긴다는 것은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온다는 것은 냉해가 아니라 뭐다? 동해다. 여기서 결빙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탈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동해, 결빙이라는 것은 온다는 것. 이 세포 내 유기물 생성이 증가하면 에너지 소비가 심해져 뇌열성은 감소한다. 유기물 생성이 증가가 아니라 유기물의 소비가 심해지면 뇌열성이 감소합니다. 증가가 아니라 생성이 감소하면. 3. 춘화작용은 처리기간과 상관없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일정 기간 조온을 해야죠. 일정 기간 인위적으로 저온 처리하는 것. 일정 기간 인위적으로 저온 처리하는 것이 저희가 춘화라고 합니다. 탄소 동화작용의 최적 온도 범위는,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광합성이죠. 광합성. 광합성은 호흡작용보다 낮다. 온도가. 그렇죠. 왜? 호흡작용은 온도가 높은 경우에 고온에서 호흡작용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의 적용 범위는 호흡작용보다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작물 외관의 착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 작물 재배 시 광이 없을 때 에티올린이라는 색소가 형성돼서 황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봉지를 씌워가지고 재배를 할 때 일정 부분 봉지를 씌우면 착색이 불량하는 게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엽채류에서 적색광과 청색광은 엽록소 형성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죠. 엽록소 형성에 효과적인 게 적색광, 청색광이고 엽록소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광합성 작용하기 때문에 광합성에도 효과적인 광은 적색광과 청색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물 재배 시 광이 부족하면 엽록소 형성이 저해된다. 예, 맞습니다. 안토시안. 아까 안토시안이랄 때 안토시안은 어디다? 저온이다. 저온이고 당 함량이 높고 수분이 약간 적을 때 이게 착색이 좋아진다. 그리고 볕도 잘 쬐야 된다. 고온이 아니라 저온.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수 재배 시 일조 부족 현상은 이제 광량이 부족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광량이 부족하면 신초가 웃자란다. 예, 도장이 발생하는 거죠. 꽃눈 형성이 촉진이 아니라 저해. 과일 비례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불량. 사과 착색이 촉진되는 게 아니라 불량. 아까 보면 안토시닌 같은 경우는 광이 잘, 볕이 잘 쬐야 되고, 저온이어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볕이 잘 쬐는 것은 당의 농도가 높다. 광합성 양도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 탄질비에 관한 설명은 탄질비. 작물체 내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을 탄질비라고 한다. 이걸 또 가로넣기 할 수도 있겠죠. 가수집에서 환상박피. 환상박피의 윗부분은 탄질률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영양생장이라 생식생장을 하기 때문에 꽃눈 분화가 되고 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 벼와 옥수수의 광합성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C3 식물과 C4 식물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벼에 비해서 광포화점이 높다. 예, 광포화점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의 보상점과 포화점은 낮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광호흡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3. 옥수수는 벼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높다가 아니라 옥수수는 이산화탄소의 보상점과 포화점 C4가 C3보다 더 낮습니다. 옥수수는 벼에 비해서 수분 공급이 제한된 조건에서 광합성, 수분 조건이 제한된다는 것은 기공이 낮지만 옥수수는 적은 이산화탄소, 낮은 농도의 이산화탄소도 충분히 광합성을 합니다. 체내에 CO2를 보충하고 있는 펌프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벼는 기공을 닫으면 수분을 보호할지언정 이산화탄소가 유입하지 못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C4 작물이 아닌 것은 이건 맞추라고 나오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수수, 사탕수수, 옥수수는 C4, 보리는 C3. 지구상의 95%는 C3 식물이다. 자, 8. 공기의 조성 성분 중 광합성에 주얼려며 호흡에 의해서, 공기의 주성 성분은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광합성에 주어려니까 CO2가 되겠죠. 호흡에 의해서 발생되니까 호흡할 때는 CO2를 방출하니까 답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과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같은 지점이죠. 그러면 광합성량이 0이 되는 지점. 여기는 뭐다? 광보상점이다. 10번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광합성이 증가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광포화점. 그래서 9번과 10번은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11. 가로 안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광보상점. 광보상점을 물어봤으니까 이산화탄소의 방출량과 호흡에 의한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과 빨아들이는 것과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방출량. 그러면 흡수, 방출. 그리고 내성이 내음성이 강한 작물이라는 것은 강하냐 약하냐. 내음성이 강하다는 것은 음지식물, 내음성이 약하다는 것은 양지식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음성이 광보상점이 높다는 것은 양지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음성이 약한 식물이 양생식물, 양지식물이 되기 때문에 약한, 강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과 생리작용 그리고 그에 따른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시면 이론에 가서 다시 공부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